네, 진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공무원 한 지가 30년이 돼 갑니다. 믿기지 않죠? 여러분들도 금방 그러게 될 거예요. 옛 선인들 말씀이 인생이란 다 지나놓고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시골집 가보면 문틈이 다 보이잖아요. 문틈으로 잠깐 밖에를 보는데 어떤 말이 슈잉 하고 지나갑니다. 문틈으로 본 그 말의 모습, 말의 풍경, 그게 인생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도시재생 본부장 지금 3년째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 늘 우리는 뭔가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잘할 것인가 늘 이 하우에 집중을 하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일을 하는지, 늘 자각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이 하우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정해보고요. 우리가 왜 사는지 이걸 늘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대부분 잊고 살죠. 왜 사는지. 그런데 우리 위대한 선인들을 보면 이걸 늘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공자께서 2500년 전에 이런 고민을 하죠. 왜 사는 건지. 그리고 또 한편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고민을 하고, 인도에서는 부처, 석가가 고민을 합니다. 그때 왜 거의 동시대에 이런 고민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그때가 철기 시대였다고 그래요. 청동기 시대까지는, 청동기는 말이 청동기지 이게 나약해서 생산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해요. 되게 장식품이나 사용을 하지. 이게 청동기 시대까지는 석기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철기 시대가 오니까 생산량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만이 아니고 왜 우리가 살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2500년 전에 석가와 소크라테스와 이제 공자께서 왜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의 사유 체계가 저는 결국 2500년 동안 흘러오면서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늘 같은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씀은 이게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 삶의 이치를 안다면 죽어도 좋다. 이게 이제 철학적인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70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제자가 물어봤어요. 도 깨우쳤습니까? 도 깨우쳤다는 얘기를 않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사실 지난 50년 동안 정말 압축 성장,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제 삶을 돌이켜봐도 정근대적인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지금 드론이 떠다니고 인공지능이 있고 알파고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 4차 산업혁명을 한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건 아마 세계에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전무후무할 거예요. 나는 노벨 상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압축 성장을 한 나라를 준다면 단연 우리나라 말고는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해온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보시면 이 GDP나 주택 공급이나 인구 증가율 엄청난 거죠. 바로 오늘날의 경제 성장의 심장부에 오늘 서울이 있는 겁니다. 그 서울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 우리죠. 그런데 모든 것은 생로병사, 흥망성쇠, 영고성쇠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은 탄생을 하지만 또 탕생을 하고 성장을 하지만 언젠가는 쇠퇴하게 돼 있고, 또 흥한 것은 망하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우주적 진리죠. 결국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지만 지금 이제 옛날처럼 확장과 성장과 발전의 시대는 가고 사실 저성장 시대, 저출산, 저고용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쇠퇴를 하기 마련이죠. 쇠퇴를 한다는 것은 도시 활력이 떨어지는 곳이고 더 이상 서울이 경쟁력 있는 곳이 아니고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지만 옛날처럼 고성장, 고고용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도시의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책무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까지 도시관리 기법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제도나 우리의 정책들, 법들이 대부분의 성장 시대에 맞춰져 있죠. 우리 삶의 패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경제 성장이 얼마가 됐고 어느 기업에서 이번 매출이 어떻게 돼서 이윤 얼마를 발생을 했다는 것들이 늘 신문지상에 나오고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걸 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질이 그렇게 높아지질 않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또 다른 방식대로 고민을 해야 되고 도시의 관리 기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서울의 성장을 계속 담보해 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툴들이 적용이 안 되는 곳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도시관리 기법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이라는 겁니다. 예전은 물리적 성장, 경제적 성장, 또 모든 것들이 경제적 지표로서 평가받던 그런 도시관리 기법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런 예전에는 경제 성장 속에서 또 다르게 이제 소외됐던 또 무시되었던 그런 약자들의 가치 또 공동체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재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재생 여기 나온 대로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환경적인 도시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실행하는 게 바로 도시재생이죠.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본부장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제가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가치는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본부 문화하고 경제본부 경제하고 그죠? 교통본부 교통하고 우리 재생본부는 뭐 하느냐? 우리는 다 하는 거다. 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협치를 말씀드릴 건데 재생하려면 이렇게 굉장히 종합적인 걸 해야 되는데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부서들이 본연의 이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도와주는 일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자. 그래서 도시재생본부는 문과 이과 없다. 부서 없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본부는 이렇게 131곳인가요? 그래서 1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는 많이 들어본 이제 서울로 7017이 5월 20일 날 개장됐잖아요. 근데 서울로가 예전에 차량이 다니던 곳을 이제 보행으로 이어주는 건데 서울로 서울로를 만드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서울로는 그동안 차량으로 이어졌던 동서간의 차량으로 이어졌는데 대신 보행길이 막힌 거죠. 또 철도로 해서 동서간이 단절된 거고. 그래서 굉장히 도심지이면서도 노후했던 그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도시의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냐,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개장하고 나서 그 서울로가 떨어지는 13곳이
그 지역들을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거냐 하는 게 이제 목표죠. 또 우리가 이제 세운상가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그게 69년도에 지어졌죠. 정말, 한 시대를 풍미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아파트, 그리고 주상복합의 새로운 모델. 그때 당시 보면 정말 세상의 기운들을 모아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그래서 세운이라고 이름까지 지었고, 그때 대통령이 테이프 커팅까지 했던 곳이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강남이 개발되고 용산이 전자상가가 들어오면서 쇠퇴한 곳들을 다시 한번 재생하는. 그래서 기존의 장애인들이 거기 보면 한 4,000명 정도가, 4,000업체에 2만 명 정도가 계세요. 그런 기존의 장애인들과 새로운 생각들을 가진 젊은이들이 결합을 해서 4차 산업의 혁신 기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생은 비포 애프터가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늘 비포 애프터에, 우리 행정하면 그렇잖아요. 정책 하나 딱 펼치면 비포 애프터가 뭐야. 늘 이것에 익숙해져 왔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껴야만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도시재생이죠. 여기 뭐 재생에 관련된 분도 많이 오셨는데 그렇지 않는 부서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재생, 또 창시숭인, 세운상가를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재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예전에 우리 대부분 정책들이 우리 행정에서 딱 청사진 그려가지고 어느 날 언론을 쫙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좀 듣는 거고. 근데 저는 도시재생은 바로 행정 프로세스의 혁신이다 이런 늘 생각을 합니다. 시작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이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세우면 빨리 더 잘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 더 힘들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더 안 좋은 계획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느냐? 바로 지속 가능성 때문이죠. 행정은 잠깐 몇 년 동안 일을 하지만 거기에 남겨진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사는 공간이고 또 재생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주민들의 의견 듣고 공공에서는 지원하고 전문가들이 뒷받침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1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6년 전입니다. 소통의 리더십. 그죠? 소통의 리더십. 제 기억에 그때는 협치라는 얘기보다 거버넌스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 시정 철학과 실행을 해가자.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전달받고, 실행을 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되게 뭐 당첨이 돼도 제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시민은 뭔 것 같습니까? 시민은. 우리 팀장님. 시민은 뭐죠? 땡땡땡. 주인. 이거 또 아주 세게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시장이다. 답을 너무 빨리 하셨네. 시민은요, 예전에는 백성이었습니다. 통치의 대상이었죠, 통치의 대상. 그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이 왕이다. 저는 이 자체도 굉장히 저는 왜곡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왕이었던 고객이 왕이다. 이런 시절이 얼마 전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 고질적인 민원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왕인데, 너는 또 영어로도 뭐 시빌 서번트를 공무원으로 또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나는 이거야말로 정말 굴욕적인, 노예적인, 정근대적인, 봉건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왕과 백성, 이건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질 민원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낸 세금 갖고 말이야, 너 월급 받는데 왜 내가 시키는 일을 안 하냐. 그분 시키는 일이 뭐죠?
그분의 개인적인 욕망 추구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고, 한때는 이랬습니다. 시민은 고객이다. 저는 이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건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민과 나는 계약관계예요. 시민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는 그 비용 가지고 내 생존을 하면서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역시 이거 객체죠.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이제 시민은 시장이다. 이것도 저는 맨 처음에 잘 가슴에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시민이 바로 이제 주체로, 객체에서 주체로 떠오르는 거죠. 여기서 시민은 개인적 욕망을 가진 시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민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실행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시장이다. 우리 공무원은 어때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장이 계획을 세우고 그 철학을 공유하고 같이 실행하는 게 바로 공무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협치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협치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시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협치의 저는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에 대한 디파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공동체 얘기하면서 제가 마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마을 하면 시골 마을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 마을. 근데 마을이야말로 정말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그래서 사실은 마을, 우리 일본 가면 맛집구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꾸리가 만들다, 마을이 맛집. 나는 우리 마을이 넘어간 것 같아요. 마을이라는 용어가. 제가 그걸 추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마을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공간 속에 기억을 공유를 하고 삶을 공유를 하고 공간을 공유를 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같이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는 이게 마을의 고유한 의미거든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이제 이 공동체 하면 서클 뭐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걸 우리 이제 요즘 뭐 대학에서 동아리라고 표현을 하던데 동아리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체에서 대부분이 그러니까 서양 도시에도 늘 어떻게 이걸 열까를 고민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고유의 우리 마을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공간 속에서 같이 꿈들을 공유를 하고 가치를 공유하면서 누군가가 새로운 집단이 진입을 하면 그들과도 포용을 하는 그게 마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 서클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을 통해서 오면서 공동체라는 이제 한자가 나오고 대부분 우리가 아직도 이제 공동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오히려 돌아가서 마을이라는 용어를 공동체에 대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을을 늘 어떤 시골의 옛날 그것이 아니고 현대적으로 그 가치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 마을 속에서 마을의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꿈들을, 가치를 공유하면서 미래 비전을 펼쳐나가는 그게 바로 협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이제 재생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동네가 좋아지는 거죠. 사례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창의시송이 있습니다. 우리 재생본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200억이죠. 200억. 근데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푸도국의 푸른 마을 가꾸기, 그 다음에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하는 도시경관 개선 사업, 가꿈주택,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사업들과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들, 민간협력 사업들. 그래서 실제 마중물 우리가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것은 200억이지만 협력 사업이 1000억입니다. 오히려 협력 사업들이 훨씬 많은 거죠. 이것들이 잘 돼야만이 이 창시중일 마을이 이 도시재생이 정말 잘 되는 거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접지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건 산세마을입니다. 아마 이 관심 있는 분들이 방송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건 은평구에 있는 조금, 어찌 보면 좀 외진 데인데, 거기에 이제 산 밑에 이렇게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여기에 엄청난 쓰레기가 있었죠. 또 여기서 이제 개를 뭐 사육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이걸 전부 치웠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뭘 해줬냐면 여기를 주관경 관리 사업을 해서 골목길을 해주고 앵커 시설을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주민들께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수리센터를 지었어요. 500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상들을 주민들께서 받았더라고요. 여기 가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 앵커 시설, 또 텃밭 운영 이런 걸 스스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바로 도시재생의 주인공이다. 그분들이 잘 되게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도시재생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사례 말씀드릴까요? 여기는 그 활동가 중심 마을인데요. 장수마을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밑에 마을입니다. 왜 장수마을이냐? 노인네들이 많이 사셔서 장수마을이죠. 근데 여기서 사시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활동가 한 분이 또 박학용 목수라고 2010년도부터 들어오셔가지고 도시재생 있기 전부터 열심히 스스로 마을 주민들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마을의 문제점들을 해결해가고 그때만 해도 뭐 재생이 우리 정책으로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청과 시청을 문을 두드리면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11년도에 취임하시고 12년도에 제가 모시고 이제 한번 갔었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반겨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들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손남 프로젝트인데요. 송기정 공원 있죠? 저기 중림동 가보면 중림동 가보면 송기정 공원이 있는데 송기정께서 1936년도에 베를린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죠. 그 일제 압제하에 나라도 뺏겨버리는 거기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송기정 선수의 그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침울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침울했던 그 먹먹했던 그 시절에 민족 혼을 불러일으키고 도전 정신을 일러일으켰던 송기정의 가치. 그리고 남승용 선수를 그때 3위를 했어요. 3위를 했는데 그때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비운의 2인자, 실패한 영웅.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 어떨 것 같아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다시 남승용 선수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것은 공동선을 위한 협력자, 사회적 가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해보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1등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잘 되도록 헌신하고 공헌하고 봉사하는 그 조력자의 협력자의 가치를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재해석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그냥 우리가 공공이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오준식 디자이너를 하고 우리가 서울로 7017을 브랜드했던 그 지역 전문가 있어요. 이분이 제안을 해서 이 일도 이 크리에이터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뽑아서 우리가 뉴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 9명을 뽑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들의 명함이 재밌어요. 명함 가장 위에 성공의 새로운 정의. 성공은 1등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 공동의 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거의 2300년 전의 분들이죠. 인간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욕망과 또 하나의 윤리적 가치, 공동의 선에 대한 가치를 씨앗을 갖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제 순자께서는 한쪽을 보고 맹자께서도 한쪽을 본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지킬과 하이드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민들 많이 만나보죠. 어떤 얘기를 주로 하죠? 순자 얘기를 합니까? 맹자 얘기를 합니까? 순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욕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서울시 뭐 한다는데 나한테 뭐가 좋은데 내 재산이 얼마나 증식되는데. 우리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또 하나의 가치, 중요한 가치를 많이 망각을 해버렸죠. 훼손을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맹자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망각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그걸 찾아보는 것이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용어가요, 주민에서 시민으로 옵니다. 주민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적 가치를 넘어서 우리가 시민의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동선의 가치를 위해서 각성하고 우리가 새롭게 시민의식이 변화되는. 저는 이제 그걸 인문적 재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공동의 선에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두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죠. 너무 공동의 선, 이걸 요구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히틀러를 경험했던 그 전체주의로 빠질 수가 있죠.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우리는 시민적 가치를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되게 갈등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욕망에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욕망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를 하는데 공동선을 자꾸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선을 얘기를 하는데 공동선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갈등은 그 사회가, 그 조직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스스로의 치유 과정, 그걸 저는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도 높여가지만 우리 스스로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책무는 바로 우리 삶의 질, 행복의 제고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도시재생을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주민과 전문가와 우리 공무원들이 협치를 해가면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